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협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가 거둔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세계, 특히 아테네의 정치적 자의식과 동맹국 간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역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 우라니아를 따라가며 살라미스 승리 이후 아테네가 어떻게 폐허 위에서 해상제국의 설계도를 그려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 세계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살라미스 승리 직후의 분위기와 외교적 심리전. 둘째, 아테네의 물리적 재건과 해군력의 팽창. 셋째, 살라미스 이후 그리스 동맹 구조의 변화. 그리고 넷째, 이 시기를 바라보는 현대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입니다. 먼저 살라미스 해전 직후의 정황과 심리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참패 이후 크세르크세스 왕은 자신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주력 부대와 함께 육로를 통해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의 잔존 세력은 사모스 섬으로 후퇴하여 수세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페르시아 해군은 마음속으로 이미 패배한 자들이었으며 바다에서 그리스 함대와 다시 교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육상 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르도니오스에게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정예 병력의 지휘권을 맡기고 그리스 정복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테살리아의 겨울 수경지를 편성하고 이듬해 봄에 재개될 대규모 공세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도니오스는 살라미스에서 입증된 아테네 해군의 파괴력을 목도한 후 순수한 군사적 강제력만으로는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테네 해군이 연합군에 잔류하는 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대한 상륙 작전이나 보급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에 마르도니오스는 군사적 압박과 병행하여 고도의 외교적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 1세를 특사로 아테네에 파견하여 획기적인 조건의 단독 강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과거 아테네가 저지른 모든 반역 행위를 전면 사면하고 빼앗긴 영토의 완전한 반환은 물론 아테네가 원하는 추가적인 영토 확장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욱이 파괴된 신전들의 재건을 지원하고 아테네의 정치적 자치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변방 세력에서 벗어나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후원을 받는 그리스 제1의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치밀한 이간책은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연합군을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잿더미가 된 도시의 현실에 지쳐 마르도니오스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아테네의 거대한 해군력이 페르시아 함대와 통합될 것이며 이는 코린토스 지역에 쌓아 올린 견고한 방어벽을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들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파르타는 즉각 사절단을 아테네로 파견하여 페르시아와의 단독 강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스파르타 사절단은 전쟁으로 인해 아테네인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아테네의 이탈을 막고자 애썼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아테네인들이 알렉산드로스 1세와 스파르타 사절단에게 보여준 태도는 살라미스 승리 이후 그들의 내면에서 싹튼 거대한 정치적 자부심과 불굴의 전쟁 의지를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제8권 143장과 144장에 기록된 아테네의 답변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의 가장 숭고한 사상적 선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알렉산드로스 1세를 향해 태양이 지금의 궤도를 따라 도는 한 우리는 결코 크세르크세스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아테네를 폐허로 만들고 신전과 신상들을 불태운 야만족과는 결코 평화를 논할 수 없으며 끝까지 방어전에 임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테네는 스파르타 사절단에게 페르시아와 결탁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로
토 헬레니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그리스인이 같은 피, 즉 호마이몬을 나누고 같은 언어, 즉 호모글로손을 쓰며 신들의 신전과 제사를 공유하고 동일한 삶의 방식과 관습, 즉 에테아를 공유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살라미스 이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위해 도시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아테네는 이제 연합군의 방어적 일원이 아니라 자유와 그리스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맹주로 스스로를 격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확고한 결의는 이듬해인 기원전 479년 봄 다시 한번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스파르타가 지역 방어에만 집착하며 북진을 주저하자 마르도니오스는 군대를 이끌고 무방비 상태의 아티카로 진군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또다시 도시를 버리고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아테네가 굴복할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자 분노에 차 아테네시를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헤로도토스 제9권 13절에 따르면 마르도니오스는 이전 크세르크세스의 침공 때 그나마 남아있던 성벽, 가옥, 신전들마저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운 뒤 잔해를 평평하게 깎아버리는 잔혹한 초토화 작전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파괴는 아테네인들의 전쟁 의지를 꺾기는커녕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심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는 역설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잃을 것이 없다는 결연함과 무한한 투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향해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즉시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테네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연합군을 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에 직면한 스파르타는 결국 테게아 출신 킬레우스의 충고에 따라 파우사니아스의 지휘하에 5,000명의 스파르타 정규군과 35,000명의 헬롯 그리고 5,000명의 페리오이코이를 파병했습니다. 이는 곧이어 벌어질 플라타이아 전투의 서막이었으며 살라미스에서 발화된 아테네의 정신적 승리가 육상 전선의 반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라미스 이후 아테네의 물리적 재건 과정과 그것이 낳은 새로운 국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살라미스, 미칼레, 플라타이아의 승리로 페르시아군이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 아테네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살라미스, 아이기나, 트로이젠 등으로 대피했던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온 아테네 시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철저히 파괴된 신전의 앙상한 기둥과 허물어진 가옥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테네의 재건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도시 형태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탁월한 전략가의 지휘 아래 철저하게 해군력 중심의 제국적 국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마스터 플랜의 실현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지정학적 자립의 추구, 그것이 재건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재건에는 뜻밖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맹의 맹주였던 스파르타의 방해였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스파르타가 내세운 외교적 명분은 만약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여 요새화된 아테네를 점령할 경우 그곳이 적의 난공불락의 전초기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북의 모든 도시들이 성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살라미스 승리를 통해 입증된 아테네의 거대한 해군력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성벽이라는 방어 수단과 압도적인 해군력을 결합할 경우 스파르타 육군의 위협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요새화된다는 것은 곧 스파르타의 패권적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독립적인 초강대국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의 이러한 견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역사에 남을 고도의 기만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사절단 자격으로 스파르타를 방문하여 다른 사절단원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협상과 대화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그가 시간을 끄는 동안 아테네에서는 모든 남녀노소 시민들이 동원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괴된 신전의 기둥, 무덤의 묘비, 파편화된 건축 자재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성벽을 맹렬히 쌓아 올렸습니다. 이 북쪽 성벽의 잔해는 오늘날 아크로폴리스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성벽이 스파르타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에 도달했다는 전가를 받은 직후에야 테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인들에게 아테네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와 능력을 이미 갖추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랜드 디자인은 내륙의 성벽 축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레우스 항구의 요새화와 해군 기지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1권 93장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인들에게 만약 육지에서 적의 압박을 받아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바다로 내려가 함선을 타고 온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조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테네의 국가 정체성이 대륙 국가에서 완전한 해양 국가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테네인들의 전쟁 의지가 더 이상 아티카 반도의 영토 보존에 국한되지 않고 바다를 통한 패권의 장악으로 확장되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해양 전략의 물질적 기반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원전 483년 테미스토클레스는 국가 소유의 라우리온 은광에서 새로운 대규모 광맥이 발견되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자 이 국부를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대신 아이기나와의 전쟁과 잠재적인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하여 100척 이상의 최신식 3단 노선을 건조하는 데 전액 투자하자는 이른바 해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이 살라미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물질적 기반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국가의 미래에 투자한 테미스토클레스의 선택은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3단 노선의 도입은 군사 전략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테네 사회의 구조 자체를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3단 노선 한 척이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 170명의 훈련된 노자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살라미스해전에 동원된 약 180척의 함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군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인력 수요는 값비싼 청동 무구와 방패를 자비로 구매해야만 참전할 수 있었던 중산층 이상의 중장보병 계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군사적 의무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테네의 최하층 무산계급 시민들인 테테스가 국가 방위의 최전선으로 전면 동원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땀과 희생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쳤다는 강렬한 자부심은 이들의 정치적 의식을 폭발적으로 일깨웠습니다. 갤리선에서의 군사적 기여는 곧바로 민회에서의 정치적 권리 확대로 직결되었고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계층의 발언권은 귀족이나 부유한 지주 계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 것이었는지 살라미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살라미스 이전의 스파르타 중심 육상 전력은 자비로 무장한 중장보병이 핵심이었으며 중산층 이상의 지주 계급이 주된 참전 계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과두제 성향이 강했고 외교면에서는 영토 보전 중심의 보수적 태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살라미스 이후의 아테네 해상 전력은 국가가 건조한 3단 노선과 노자비가 핵심이었으며 테테스를 포함한 무산계급까지 참전 계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급진적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외교적으로는 해상 제국주의의 팽창과 적극적 개입이 새로운 국가 노선이 되었습니다. 군사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살라미스 이후 그리스 세계 내부의 동맹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 결성된 헬라스 연맹의 초기 구조는 철저하게 스파르타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체 연합 함대 271척 중 180척에 달하는 가장 거대한 함대를 단독으로 제공했습니다. 병력과 선박의 기여도 면에서 아테네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함대의 총지휘권은 스파르타 출신의 에우리비아데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린토스, 메가라, 아이기나 등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이 만약 스파르타인이 지휘관을 맡지 않는다면 함대를 해산하고 철수하겠다고 강하게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전체의 구원과 내부 분열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기에 자존심을 굽히고 해군 지휘권을 스파르타에 자발적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적 양보가 살라미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아테네의 전략적 해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는
이러한 억압적 역학관계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테네 함대의 파괴력, 그리고 협로로 적을 유인하여 괴멸시킨 테미스토클레스의 압도적인 전략적 식견은 펠로폰네소스인들조차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전 직후 육전의 최강국인 스파르타조차 테미스토클레스의 공로를 극진히 치하했습니다. 그를 스파르타로 초청하여 지혜와 공로를 기리는 올리브관과 스파르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차를 수여했으며 그가 국경을 떠날 때까지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병을 호위로 붙여주는 등 국가 원수급의 최고 예우를 표했습니다. 이는 해상작전에 있어서만큼은 아테네의 절대적인 실질적 패권을 스파르타 공식 기구도 마지못해 인정해야만 했던 당시의 변화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와 소아시아 연안의 미칼레 전투를 기점으로 페르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그리스 본토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두 패권국의 전쟁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은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이고 농업 중심적인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본토 침략을 격퇴한 것만으로 방어적 전쟁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는 항상 내부의 노예 계층인 헬롯의 대규모 반란 가능성을 병적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주력 군대를 장기간 해외에 주둔시키거나 바다 건너 소아시아 영토까지 통제하는 제국주의적 팽창에는 구조적 한계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파괴된 도시의 복수심에 불타고 급진적 민주주의의 팽창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던 아테네는 소아시아 연안에 남아있는 페르시아 수비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이오니아의 동족들을 해방시킨다는 범그리스적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기원전 478년 비잔티움 등에 주둔하던 연합군 내부에서 스파르타 장군 파우사니아스의 오만하고 폭압적인 태도, 심지어 그가 페르시아 왕과 내통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오니아와 섬나라 동맹국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들 해양도시 국가들은 스파르타의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언어와 핏줄의 뿌리가 같으며 막강한 해상 방어력을 보유한 아테네에게 자신들의 보호와 연맹의 수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내부의 안정을 핑계로 에게해 전선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자 기원전 478년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새로운 공격 방어 동맹인 델로스 동맹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초기 이 동맹의 세 가지 공식적 목표는 첫째, 페르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 공격. 둘째, 파괴된 영토에 대한 전쟁 배상금 확보. 셋째, 헬라스 국가들의 영구적 자유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동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티데스가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공납금을 책정하고 델로스 섬에 공동 금고를 설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번거로운 군함 건조 대신 금전적 납부를 선호하게 되면서 그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아테네 해군을 비약적으로 팽창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위협이 점차 사라진 후에도 아테네는 공납금 징수를 강행했고 기원전 465년 타소스의 반란처럼 동맹을 탈퇴하려는 국가들을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종속시켰습니다. 급기야 기원전 454년 아테네는 안보를 핑계로 델로스 섬에 있던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 시내의 아크로폴리스로 강제 이전했습니다. 자율적 군사동맹이 아테네 중심의 피지배 제국체제로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살라미스의 승전보를 울렸던 방어 전사들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에게해를 지배하고 동족의 조공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로 변모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스파르타의 패권적 공포를 자극하여 그리스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갈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바라보는 현대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 8권 144장에 등장하는 토헬레니콘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분석은 고대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학계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데이비드 콘스탄과 이라드 말킨 같은 학자들은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그리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이질적이고 거대한 타자와의 충돌을 겪으면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체제,
즉 자유를 아시아의 전제군 주제에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범그리스적 민족주의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렌느 폴린스카야는 이를 지나치게 낭만적인 독해라고 비판합니다. 그녀는 토헬레니콘이 형이상학적 민족주의의 선포라기보다는 파병을 주저하는 스파르타의 도덕적 부채감을 자극하고 전쟁 개입을 압박하기 위해 구사된 매우 고도화된 외교적, 이데올로기적 협상 도구였다는 해석입니다. 두 해석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동시에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살라미스 승리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현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고전 정치철학자 조사이아 오버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페르시아의 전제주의를 압도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정보 처리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서 찾습니다. 시민들 간의 동등한 발언권, 즉 이세고리아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가 소수 엘리트의 결정보다 훨씬 더 집단 지성을 잘 발휘하고 우수한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퀴리아지스와 미셀 주블라키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신제도학파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국가주도로 건조된 함대는 3만 명이 넘는 무산계층 노자비들에게 대규모 공공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했고 이는 부의 재분배 기제로 작용하며 거대한 제도적 변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헤일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무산계층이 주도한 세계 최강의 해굴력이 없었다면 소포클레스의 비극,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사유 등 서구 문명의 근간을 형성한 아테네의 황금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제국으로 변질시키는 과정을 당대 역사가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살라미스 해전과 이후의 과정을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 시민들의 위대한 이념적 승리로 영웅화하며 아테네가 그리스의 구원자로 나선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눈부신 물리적 재건을 단순히 긍정적인 국력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후대의 관찰자들로 하여금 아테네의 실제 권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역사적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투키디데스 연구가들은 살라미스 이후 아테네인들이 보여준 끝없는 해양 팽창을 폴리프라그모시네, 즉 지나친 참견 혹은 과도한 역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테네의 끝없는 역동성이 결국 보수적인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극도로 자극했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쇠락을 가져온 내전의 필연적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다양한 학제적 연구들은 살라미스 승리가 단순한 전술적 우위를 넘어선 정치사회적 지각변동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아테네에게 급진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미증유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탄생한 탐욕스러운 해양 제국주의는 범그리스적 동맹의 구조적 균열을 가속화시켜 스스로를 파멸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 역사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살라미스의 승전은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그 황금기가 잉태한 제국의 탐욕은 동시에 그 문명의 파국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